네, 우선 이렇게 중요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배용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평생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지난 한 5년간 제가 하고 있는 J캠퍼스라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연구기관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저희 J캠퍼스의 이름이 슬로건이 평생학습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를 위한 평생학습 커뮤니티.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한마디 해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평생학습을 계속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10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고 자료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에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평생학습 여로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사실 평생학습 평생 하는 거죠, 그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과 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실 시민교육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시민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헌법의 제31조의 5항에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평생 학습 교육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6항에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정의, 평생 교육의 정의는 법에서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헌법 아까 31조 6항에서 얘기하고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대비시킨 거하고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이 이제 그 법에 나와 있는데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뭘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북이라든가 등등. 근데 실제로는 평생학습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걸 평생학습 유니버스라고 써봤는데 하여튼 왼쪽 아래 보면 이제 정부기관도 저기는 지금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부만 있지만 사실은 9개 부처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올라가면은 전국에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196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고요. 또 각 그 지역에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굉장히 뭘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또 비영리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오른쪽에 외국에서 특히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코세라라든가 유다시티라든가 또 각 외국의 주요 대학들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아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편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인이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25세에서 34세 사이하고 65세에서 79세 사이는 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30% 정도가 평생 학습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은 우리가 매일 사는 게 학습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나서부터 학습하는 거거든요. 어린애에서부터 기는 것부터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학습이고 어디까지 아니냐 하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보면 평생 사는 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포멀한 학습이냐 덜 포멀한 학습이냐, 뭐 학교에서 하는 학습이냐 아니냐, 그래서 뭐 형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오버뷰는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게 한 네 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 지금 자료는 그 OECD에서 나온 보고서에 2020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그 자료는 2016년에 아마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한 8년쯤 된, 7, 8년 된 자료인데, 많은 외국 자료들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한 20살까지는 굉장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해력과 수리력, 네? 문해력과 수리력이,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한국이고 옆에 회색이 OECD 평균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6살에서 24살 사이에는 한국이 월등 높죠. 그죠? 그러다가 떨어져 가지고 35세에서 44세에는 비슷해졌다가 45세 이후에는 한국인의 수리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수리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파란색이 높다가 한 35세, 40세, 한 40세 정도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한 65세쯤 되면은 뭐 한국인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자료를 많이 봐왔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국 사람은 대학교 갈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그게 맞을까요? 한국인은 25살까지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25살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OECD 같은 데서 조사한 자료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인의 학력 차이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거든요. 대학 진학률인데, 예를 들면 1973년에 그 학령 인구, 그러니까 뭐 대충 19살, 18살, 19살 학령 인구의 7%가 대학을 갔습니다. 73년에 81년에 35%가 갔고요. 한국에서 학령 인구의 반 이상이 처음으로 대학을 간 게 95년부터입니다. 95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뭐 대학 설립 준칙제도인가 뭐 한 거고, 81년은 전두환, 요새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정권이 대학 증원을 확 늘렸죠. 81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81년에 한번 점프했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1년에 한번 점프했고, 95년에 한번 점프했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처음으로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82%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 2023년 시점에서 연령별 학벌입니다. 소학 대학 졸업 비율.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대학 입학한 사람이 거의 다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만든 표입니다만, 아마 실제로는
중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어찌됐든 추세니까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60세 이상과 40세 이하 이 세 등급이 있습니다. 세 등급. 지금 우리나라 40세 이하는 70%가 대학을 졸업했고요. 40세에서 60세 사이는 50% 정도가 대학을 졸업했고요. 60세 이상은 한 15% 정도가 대학을 입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OECD 통계 있죠. 이것이 예를 들면 2015년 어느 시점에 한국인의 그 수리력과 문해력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초 학력이 다르기 때문인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습 강도, 이거는 이제 학습 강도라고 할 수도 있고 학습 몰입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좀 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체로 이런 거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하루 8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 그거를 100%라고 보면 아마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한 120%, 어떤 사람은 200%, 어떤 학생은 150%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간 다음에 여러 대학에, 특히 인류대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입학한 학생들이 나 이제 여기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 나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제발. 나 공부 좀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고3까지 한 150% 공부하다가 대학 들어와서 또 팍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오케이 두세 가지 하는 거죠. 첫째,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둘째, 고시를 보든지 회계사가 되든지 자격증을 따겠다. 요새는 이제 의사가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30세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학습의 행태는 30세 전에 자격증과 크리덴셜을 딴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 아줌마들이 노력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 아들, 딸 의대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게. 80세까지 돈 벌 수 있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세 이상부터는 대충 25세까지 딴 자격증이나 학교 간판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 울고 먹고 살려는 그런 추세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게 이 모델이 맞다면 여기가 말하자면 이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나이 40, 50 돼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학습 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경쟁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비교적 잘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한국의 근로계층이 진짜 공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답이 하나 있다면은 이건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60세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을 여기서는 표가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두 그룹이 있을 거예요. 한 그룹은 공부 안 하면 도태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공부 안 하면 도태되니까 거기서는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학습 말고 지식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장 중에 학습 하나도 안 하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제가 이제 어떤 직장이 그런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거 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직장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직장은 30살에 취직해가지고 55세, 70세까지, 60세까지 공부 안 하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공부 안 하면 도태되는 직장이 있는데, 결국 어떤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두 직장 중에 공부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직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후퇴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옛날엔 정말 그 워크 에틱이 대단했는데요. 근로 의욕이 높았는데 지금 아마 쇠퇴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직장이 노력 안 해도 그냥 55세, 60세, 62세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금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지금의 최대 과제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최대 과제는 중간에 있는 직업교육 연령이 있죠. 25세에서 60세. 특히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40세에서 60세. 지금 40세에서 60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최대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얼마나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은 대충 보니까 중앙정부가 한 6조 원 쓰고 있고 지자체가 6,300억 쓰는데, 이거 저기하고 더블 카운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어떤 한 연구를 보니까 학습처 자기 부담액이 2조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교육시키는 건 여기 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평생학습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10조 원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글로벌 아젠다고요. 유네스코, OECD, ILO 등등등.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서유럽 국가는 특히 여러분들 덴마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덴마크인데요. 덴마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훌륭한 사회복지제도,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성, 세 번째는 직업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같이 갈 때, 직업교육이 잘 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집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업교육이 같이 갈 때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이 너무 약해서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였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군데 그룹 연수원장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40세 이하는 유연화 많이 됐답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그냥 한 직장에 있었는데, 요즘은 40세까지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0세가 넘으면 직장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노동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정보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그렇고, 직장인의 재교육 수요 급증, 특히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앞으로 한 8년 동안 한 300만 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한 3,700만 명에서 한 3,400만 명, 300만 명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나이 들어서 제일 비용이 조금 들고 보람 있는 게 공부거든요. 다른 거는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평생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지금 대세죠. 그죠? 이미 온라인 교육이 대세고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수요 증가, 학습 방법, 매체 등 지금 이 평생 학습에 대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평생 교육의 목표,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번째, 우리나라 평생 교육은 지금까지는 두 번째 목표를 중요시했다고 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국가 인적 자본의 확충인데, 왜? 지금 이제 지식이 5년 정도밖에 유효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배운 거 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25세에서 65세 사이 정도, 한 40년 동안, 40세 동안의 인적 자본의 자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이제 제가 KSAM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냐면, 그 자질이라는 게 뭐냐면 네 가지로 구성돼요. 자질이, 사람의 자질이라는 게, 첫째 K는 knowledge입니다. S는 스킬입니다. A는 attitude, M은 미션인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KSA까지만 얘기하는데, 그 AI라는 게 뭐냐면 knowledge의 중요성을 엄청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knowledge. 지식은 우리 손바닥에 안에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이걸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중요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 기업에서 교육을 이제 시켜보면 강의는 정말 싫어합니다. 강의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떡하냐? 스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지식이 암만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자기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뭐 골프뿐이 아니고 모든 많은 스포츠가 다 그렇죠. 그죠? 또 디지털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식이 손끝에 있다 그래도 내가 모바일 폰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스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nowledge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스킬의 중요성은 커지고, 그 다음에 attitude가 인성입니다. 인성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미션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미션. 이제 많은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게 보람이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모티베이션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25세에서 65세 사이에 그 핵심적인 근로계층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은 기업이 했거든요. 근데 기업이 그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고 있냐? 요새 청년들은 한 직장에 오래 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몇 군데에 전화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네 신입사원들 2,000명 뽑아서 그 중에 반이 5년 내에 나간다고 하면 당신네 교육 어떻게 시켜?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럴수록 더 우리는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의 충성도를 높이게 하려고 한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요즘 들어오는 애들은 회사에서 교육시켜주는 거 기대를 안 해. 왜? 금방 나갈 텐데 뭘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걸 기대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내려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후에 직업교육을 기업에 맡겼는데요. 기업이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요, 점점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네가 필요한 스킬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죠. 근데 지금 40세 이하와 40세 이상은, 40세 이하는 네이티브 디지털이고 디지털 네이티브고, 40세 이상은 아날로그 네이티브거든요. 그러면 아날로그 네이티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직원들
29세 먹은 애들하고 이렇게 배워보면 못 쫓아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그런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제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지금 40세에서 60세에 디지털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금방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냥 한직에 밀려놓고 있고 중요한 일은 밑으로.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옛날에는 부장 되려면 한 50 가까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40에 부장 됩니다. 왜? 걔네들이 낫거든. 보셨죠? 지금 40세 이하가 아까 보셨죠?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디지털 스킬도 있고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40세 이하와 40세 이상은. 여기 40세 이상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이도 좀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과제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64년생이 아니고 1955년에서 74년생까지입니다. 55년에서 74. 55년에서 74세면 지금 몇 살이냐면 49에서부터 68세까지가 그 우리나라 베이비 세대 그 노동력이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 건데 그 노동력이 50세에서 70세 사이 그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진보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업교육, 평생학습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가장 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디지털 문해력 이것도 필요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앞으로는 자기 측정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보니까는 한국인 중 4,100만 명이 유튜브를 보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본답니다. 유튜브를. 그 중에는 뭐 3시간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매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실제 보면 어떤 걸 쓰냐면 뭐 먹방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여튼 많이 하는데 유튜브라는 매체를 우리가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평생교육 쪽에서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혁명의 이상은 개인 맞춤형 학습이고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상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게요. 자기주도 학습이 꼭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코스웨어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요. 기업 중간층 교육을 시켜보면요. 강의는 싫어하고요. 뭘 좋아하냐면 나를 측정하고 싶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개인이. 요새 뭐 있죠? 인성검사하는 거. 그런 것 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리더십 강의를 듣고 싶으면요. 내 개인적인 리더십의 특성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측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젊은이들은 자기주도 학습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 맞춰주면은 교육기관이 실패합니다. 강의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학습이 변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반면에 40세 이상과 40세 이하의 디지털 역량도 차이가 많고 등등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패러다임이 교육은 경쟁이다 해서 교육은 사랑이다. 학습은 학교 졸업으로 끝난다가 아니고 평생 계속하는 즐거운 여정이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책임이다. 평생학습은 여가활동이다.
평생학습은 국가의 인적 자본 확충이다. 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고, 일단 제 발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평생학습 유니버스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현재는 방점이 시민교육 쪽에 찍혀 있는 것 같지만 시대적인 요구는 직업교육이다. 그리고 한국의 성인은 연령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 사회의 풍토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 안 하는 경향은 상당히 사실인 것 같다. 25살 전에 자격증 따서 평생 먹고 살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처럼 지식이 빠른 속도로 진보화되는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25세에서 65세, 특히 40세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연령층에 대한 대대적인 디지털 교육과 직업 교육,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대충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